아저씨, 제발 한 번만 아빠인 척 해주세요. 눈물로 얼룩진 14살 소녀가 낯선 남자의 옷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시선이 소녀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그리고 응급실 침대 위 혼수 상태에 빠진 여자의 손목에는 15년 전 자신이 선물한 브레이슬릿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은 언제나처럼 바쁜 오후였습니다. 박민주는 흰 가운을 입고 환자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42의 나이에도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실력으로 그는 이제 심장외과 최고의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삐익! 응급 호출음이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30대 여성, 두부 손상 심각합니다. 민주는 즉시 응급실 입구로 향했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리고 들것이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발이 멈췄습니다. 들것 위에 누운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했지만 그 윤곽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민주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의사였습니다. 환자를 살려야 했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 85%. 수술실로 옮기세요. 빨리. 민준의 손이 수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을 확인하려던 순간 뭔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손목에 걸린 브레이슬릿이었습니다. 은빛 체인에 작은 하트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민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브레이슬릿은 15년 전 자신이 수진에게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하트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원히. 저기요.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14세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지시죠? 제발 엄마 살려주세요.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그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매가 수진을 닮았습니다. 하지만 코와 입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 속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은 소녀에게 물으려던 순간 간호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요. 민주는 소녀를 한 번 더 보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아 나 임신했어. 젊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우리가.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당시 그는 레지던트 1년 차였습니다. 수진은 미술관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 지금 병원에서 자리 잡아야 하는데. 민주는 자신의 미래만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지금은 안 돼. 그날 밤 수진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 후 수진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준도 바쁘다는 핑계로 찾지 않았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수술은 4시간이 걸렸습니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을 치료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수 상태였습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수술복을 벗고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진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여전히 그 브레이슬릿이 걸려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수술은 잘 끝났어요. 하지만 아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괜찮아지시는 거죠?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민준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는 누구하고 사니?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엄마랑 단둘이 살아요. 소녀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름이 뭐니? 이지원이요. 지원이는 민준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럼 너는 지금 혼자구나. 네. 그런데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브레이슬릿을 보여드리래요. 믿을 수 있는 어른한테요. 지원이가 자신의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민주는 그 쪽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수진의 글씨였습니다. 위험하면 박민준에게. 서울중앙병원.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을 찾아오라고 딸에게 말해둔 겁니다. 아저씨가 박민준 의사 선생님이세요? 지원이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박민준이야. 그 순간 중환자실 복도 끝에서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지원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지원이가 움찔하며 민준 뒤로 숨었습니다. 저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이 엄마를 쫓아다녔어요. 지원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지원이를 감쌌습니다. 두 남자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남자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은 지원이를 자신의 뒤로 완전히 숨겼습니다. 한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수진 환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담당 의사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물건 중에 저희가 찾는 게 있어서요. 남자의 시선이 수진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브레이슬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몸을 움직여 시선을 가렸습니다. 환자의 소지품은 보호자 동의 없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저 아이가 보호자 아닌가요? 남자가 지원이를 가리켰습니다. 지원이가 민준의 옷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병원 규정입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남자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남자들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멈춰서서 이쪽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지원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따라와. 민주는 지원이를 데리고 자신의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지원이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니? 민준이 물었습니다. 지원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사고 나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조심하라고. 나쁜 사람들이 우릴 지켜보고 있대요. 지원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지는 미술관 큐레이터였습니다. 왜 누군가 그녀를 쫓는 걸까요? 내 엄마는 무슨 일을 하셨니? 엄마는 큐레이터예요. 그림 진품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일이요. 근데 요즘 엄마가 이상했어요. 어떻게? 밤에 자주 전화 받으시고 조용히 나가셨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이걸 주셨어요. 지원이가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수진의 필체였습니다. 3월 15일 명화갤러리 위조품 의심. 김 대표 연락. 3월 23일 대성그룹 회장 비자금 미술품 관련 가능성. 4월 5일 위험. 누군가 나를 미행하고 있다.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지는 미술품 위조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재벌가와 연결된 조직을요. 그리고 엄마가 그러셨어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브레이슬릿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대요. 브레이슬릿? 민준이 반복했습니다. 그 브레이슬릿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뜻일까요? 민준은 중환자실로 다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원아, 여기서 기다려. 절대 문 열지 마. 어디 가세요? 내 엄마한테. 브레이슬릿 가져와야 해. 민준은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까 그 남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에게 잠깐 혼자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진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그 아름다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긴 웨이브 머리카락이 베개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너무 늦었어. 브레이슬릿을 풀었습니다. 하트 펜던트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뒷면에 작은 홈이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펜던트가 열렸습니다. 안에 작은 USB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 사람들이 찾는 것이었습니다. USB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슬릿을 다시 수진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살려줘서 고마워.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살짝 떠져 있었습니다. 약한 눈빛이었지만 분명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깨어났구나.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원이는? 수진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안전해. 내가 지키고 있어. USB. 조심해. 위험한 사람들.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알아.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게. 고마워. 미안해. 혼자 키워서.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니야. 미안한 건 나.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수진의 손이 민준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지원이 잘 부탁해.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모니터 소리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잠시 깨어났다가 다시 잠든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번엔 지킬게. 약속할게. 민준은 USB를 주머니에 넣고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한산했습니다. 진료실로 돌아가려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잡았습니다. 박 선생님. 민준이 돌아봤습니다. 병원 원장이었습니다. 70대의 노신사였지만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잠깐 제 방으로 오시겠습니까? 두 사람은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원장은 문을 닫고 민준을 앉혔습니다. 오늘 응급실에 온 환자 말입니다. 이수진 씨. 네, 제가 수술했습니다. 좀 곤란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환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병원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압력입니까? 환자의 소지품을 넘기라고요.
그리고 박 선생님이 그 환자 치료에서 손을 떼라고 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조심하세요. 원장의 눈빛이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주머니 속 USB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원이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피곤했을 겁니다. 민주는 조용히 자신의 재킷을 벗어 지원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을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14년. 이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자신은 뭘 했을까요? 수술실에서 명예를 쌓고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켜야 할 사람들은 버렸습니다. 미안해 지원아. 아빠가 너무 늦게 왔어.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엔 제대로 지킬 겁니다. 수진도 지원이도.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지원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넓은 거실과 큰 창문. 하지만 너무 조용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지내면 돼. 내 방은 저쪽이야. 민준이 게스트룸을 가리켰습니다. 지원이는 가방 하나만 들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14년 전 태어난 딸이 갑자기 자신의 집에 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민주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문서와 사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 해외 명화 위조품 구매 후 진품으로 둔갑. 세금 포탈 및 자금 세탁 추정액 500억 원.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미술관 창고 사진. 위조품과 진품이 나란히 놓인 모습. 그리고 한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수진이 혼자 모았던 겁니다. 목숨을 걸고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저씨. 지원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호칭이었습니다. 민준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배고프지? 뭐 먹을래? 괜찮아요. 지원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냉장고에 뭐가 있나 볼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유와 계란만 있었습니다. 민준은 요리를 할 줄 몰랐습니다. 늘 병원 식당이나 배달 음식을 먹었으니까요. 미안 집에 먹을 게 없네. 배달 시킬까? 괜찮아요. 제가 라면 끓일게요. 지원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능숙하게 냄비를 꺼내 물을 끓였습니다. 라면을 넣고 계란도 풀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14살이 엄마 없이 이런 것들을 혼자 했을 겁니다. 자주 혼자 해 먹었니? 네. 엄마가 일 때문에 늦을 때 많았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할 거니? 며칠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엄마 때문에. 그래. 담임 선생님한테 내가 연락할게. 지원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저씨는 정말 제 아빠예요? 민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내 아빠야. 그럼 왜 저희랑 안 살았어요?
지원이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원망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15년 전 나는 아직 젊었어.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지. 1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아, 우리 아기 어떡할까? 젊은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아직 평평한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지금은 정말 안 돼. 나 레지던트 1년 차야. 월급도 거의 없어. 민주는 자신의 미래만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중에. 내가 자리 잡으면 그때 다시 생각하자. 나중은 언제인데? 이 아이는 지금인데.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주는 그렇게 도망쳤습니다. 수진은 연락을 끊었고 민준도 찾지 않았습니다. 나는 겁쟁이였어. 민준이 지원이를 봤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게 두려웠어. 책임지는 게 무서웠어. 그래서 엄마를 혼자 두고 도망쳤지. 지원이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혼자서 널 낳고 키웠어. 나는 그 시간 동안 의사가 되고 돈을 벌었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잃어버렸어. 뭘요? 가족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원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아빠 얘기 물어봤어요. 엄마는 그냥 멀리 계신대요.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저만 없었어요. 미안해. 민준이 말했습니다.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빠 생겼어요? 지원이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늦었지만 이제 내 아빠야. 앞으로 너랑 엄마를 지킬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택배입니다. 하지만 손에 택배는 없었습니다. 민준은 지원이를 방으로 보냈습니다. 들어가 있어. 문 잠그고. 지원이가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현관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택배인가요? 문이 쿵 하고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문은 계속 흔들렸지만 튼튼한 도어락이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5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CCTV를 확인했지만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위험하시겠는데요. 경호를 신청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경찰이 제안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지원이는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민주는 거실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아래 주차장에 검은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시동은 꺼져 있지만 누군가 안에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싸워야 했습니다. 수진과 지원이를 위해.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병원을 쉬고 집에서 지원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의 순찰이 강화되었지만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민주는 USB 파일들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이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민준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서먹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원이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응, 배고파요. 민준이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저녁 6시였습니다. 뭘 시켜 먹을까 생각하려는데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만들게요. 냉장고에 재료 있으면. 민주는 오늘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지원이를 위해 이것저것 샀습니다. 지원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능숙하게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14살이 이런 걸 혼자 해야 했다니. 민준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아빠는 요리 못하잖아요. 지원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배울게. 가르쳐줘.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지원이가 알려주고 민준이 서툴게 따라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준 의사님이십니까?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누구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USB를 돌려주십시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원이가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이수진 큐레이터가 가지고 있던 증거입니다. 그걸 넘기시면 모두에게 좋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유감입니다. 우리도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은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추적은 실패했습니다. 선불폰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지켜봤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 아래층에서 불길이 보였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렸습니다. 지원아 일어나. 빨리. 민준이 지원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원이를 깨웠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연기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지원이를 꽉 안고 있었습니다. 괜찮니? 네. 근데 아빠 저거. 지원이가 멀리를 가리켰습니다. 주차장에 검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당신을 해칠 수 있다는. 다음 날 민준은 지원이를 데리고 은행에 갔습니다. 안전금고를 빌렸습니다. USB를 복사해서 하나는 금고에 넣었습니다. 원본은 민준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수진을 보러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서자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박 선생님, 환자가 깨어나셨어요. 민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수진의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수진이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엄마. 지원이가 달려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진도 딸을 꽉 안았습니다. 우리 딸, 많이 무서웠지? 눈물이 두 사람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준을 봤습니다. 15년 만에 제대로 마주한 시선이었습니다. 고마워. 지원이 지켜줘서. 수진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야. 민준이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USB는? 안전해. 복사본도 만들었어.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들이 위험해. 대성그룹은 손이 길어. 경찰도 검찰도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몰라. 알아. 그래서 계획이 있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언론에 공개할 거야. 한꺼번에 여러 곳에.
막을 수 없게. 위험해. 그래도 해야지.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민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수진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너까지 위험하게 만들어서. 아니야. 내가 미안해. 15년 전에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15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우리 함께 끝내자. 이번엔 민준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이가 두 사람의 손을 겹쳐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이제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처음으로 만들어진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수진이 퇴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병원에 있는 게 더 위험했습니다. 세 사람은 민준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지원이는 처음으로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색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병원 원장이었습니다. 긴급히 병원으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준은 수진과 지원이를 집에 남겨두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경찰에게 두 사람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원장실에 들어서자 원장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50대 중반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앉으시죠. 원장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대성그룹 법무팀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민준 의사님, 우리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50대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수진 씨가 가진 자료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돌려주시면 박 선생님께 1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거절합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유감입니다. 박 선생님의 의사 면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보건복지부에 박 선생님의 과거 의료사고에 대한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이라도 조사는 해야죠. 그동안 박 선생님은 진료를 못 하실 겁니다.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선택권을 드리는 겁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선택은 정의입니다.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민준은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지원이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선생님, 지원이가 학교에 왔는데 괜찮은 건가요?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원이가 집에 있어야 하는데. 아침에 혼자 등교했습니다. 지금 교실에 있어요. 민준은 즉시 차를 몰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원이가 학교에 갔어. 혼자서. 뭐라고? 내가 분명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지금 가고 있어. 당신도 조심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실로 뛰어갔습니다. 지원이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쩡했습니다.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원아. 아빠. 지원이가 민준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왜 혼자 학교에 왔니? 위험하다고 했잖아. 친구들이 걱정할까 봐요. 그리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어요. 그때 교실 창문으로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해. 민주는 지원이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급하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차를 타고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도심 도로를 빠르게 달렸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지원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지킨다. 하지만 승합차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민주는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승합차가 잠시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그 틈에 민주는 한 주택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지원이를 데리고 재빨리 골목으로 숨었습니다. 승합차가 지나갔습니다.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신도 집 나와. 지금 당장. 우리 만나자. 어디서? 강남역 지하 푸드코트. 사람 많은 곳으로. 알았어. 세 사람은 강남역에서 만났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증거를 공개해야 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하지만 언론사들이 받아줄까요? 대성그룹 압력이 엄청날 텐데.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인터넷이야. SNS로 직접 올리는 거야.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언론도 무시 못해요. 이미 퍼진 다음이니까. 정확해. 민주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카페에 앉아 USB 파일들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SNS 계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언론사 이메일도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올릴 거야. 막을 수 없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수진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거 올리면 돌이킬 수 없어요. 알아. 우리 위험해질 거예요. 그래도 해야지. 이대로는 못 살아. 민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파일들이 업로드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파일들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 폭발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위조 미술품 거래, 500억 원 규모의 범죄,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당신 죽었어. 차갑고 분노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수진과 지원이를 봤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조심해야 해. 카페를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검은 승합차 2대가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6명이었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수진과 지원이를 반대편 출구로 밀었습니다. 뛰어. 세 사람이 달렸습니다. 남자들이 쫓아왔습니다. 강남역 지하상가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경찰서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또 다른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수진이 외쳤습니다. 세 사람은 지하철역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플랫폼에 전철이 막 도착했습니다. 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세 사람이 전철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남자 2명이 뛰어들었습니다. 민주는 수진과 지원이를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전철이 출발했습니다. 칸 안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남자들은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민주는 사람들 사이로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출구로 향했습니다. 남자들이 뒤따라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경찰차가 보였습니다. 민주는 경찰에게 달려갔습니다. 저희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이 우릴 쫓고 있어요. 경찰이 남자들을 봤습니다. 남자들이 멈춰 섰습니다. 경찰이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자들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 맞으십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가 신변 보호 요청한 사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SNS에 올리신 자료 때문에 난리입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차에 타십시오. 경찰차에 탔습니다. 세 사람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차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차를 공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형사과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한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박민준 씨 반갑습니다. 저는 강력계 박 형사입니다. 민준이 악수했습니다. 올려주신 자료 확인했습니다. 대단한 증거네요. 대성그룹 회장을 바로 소환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검찰에도 이미 통보했습니다. 언론도 움직이고 있고요. 이제 막을 수 없습니다. 민주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이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그날 저녁 뉴스가 터졌습니다. 모든 방송국이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미술품 위조 관련 긴급 소환. 500억 원 규모 비자금 의혹. 검찰 수사 착수. 대성그룹 회장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관련자들도 줄줄이 소환되었습니다. 법무팀장도 구속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집은 평온했습니다. 경찰 보호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대성그룹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지원이는 자신의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이 말했습니다. 뭐가? 우리 지켜줘서, 함께 싸워줘서, 당연한 거야. 민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15년 늦었지만, 수진이 민준을 봤습니다. 15년의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아. 15년이 쉽게 지워지지 않아. 하지만 수진이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천천히.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15년 만에 진심 어린 포옹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팀장과 관련자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위조 미술품 조직도 전부 검거되었습니다. 수진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민주는 병원으로 복직했습니다. 오히려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운 의사라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저 가족을 지킨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은 미술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큐레이터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녀의 전문성과 용기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탐사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지원이는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신기해했습니다. TV에 나온 그 사건의 주인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원이는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민준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주는 수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산책 갈래? 지원이는 친구 만나러 갔으니까 우리 둘이.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두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응. 우리 결혼하자. 수진이 민준을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15년 늦었어. 더 늦출 수 없어. 민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1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단지 겁이 많아서 인정하지 못했을 뿐이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무서워. 또 다칠까봐. 안 다치게 할게. 평생 지킬게. 약속해. 민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심플하지만 아름다운 반지였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 청혼하고 싶어.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이수진 나랑 결혼해줘. 지원이 엄마이자 내 아내가 되어줘. 수진이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래. 결혼하자. 민준이 반지를 수진의 손가락에 끼워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원이가 친구 집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지원아 얘기 좀 하자. 세 사람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빠랑 엄마가 결혼하기로 했어. 지원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지원이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저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이제 저도 엄마 아빠 다 있다고. 결혼식은 작게 하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동료들만 초대했습니다. 화려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진심만 있으면 됐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주는 옛날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15년 전 수진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젊은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참 많이 돌아왔네. 그래. 하지만 결국 다시 만났잖아. 운명이었나 봐. 수진이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서. 나야말로 고마워. 기회를 줘서.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였습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작은 웨딩홀이었습니다. 50명 정도의 하객만 초대했습니다. 민준의 병원 동료들, 수진의 미술관 친구들, 그리고 지원이의 친구 몇 명이었습니다. 수진은 심플한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 웨이브 머리를 한쪽으로 넘겼습니다. 15년 전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이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원이는 연한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결혼식이었으니까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이 지원이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없었으니 딸이 엄마와 함께 걷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지원이가 엄마 손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아빠, 엄마 잘 부탁해요. 지원이가 속삭였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례는 민준의 은사였습니다.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합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입니다. 그 사이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 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이 보여준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준과 수진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신랑 박민준 씨 신부를 사랑하고 평생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신부 이수진 씨 신랑을 사랑하고 평생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수진의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이제 반지를 교환하십시오. 두 사람이 반지를 서로에게 끼워주었습니다. 15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민준과 수진이 키스했습니다. 박수와 환호 소리가 터졌습니다. 지원이가 가장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년 전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민준이 수진을 봤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수진도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10년은 길었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때 지원이가 나왔습니다. 저도 한마디 할래요. 하객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오늘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어요. 정말 행복해요. 지원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과 수진이 딸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에 하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세 사람은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세 사람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도 곧 추가될 것입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진이 만든 저녁이었습니다. 민준도 이제는 요리를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지원이가 가르쳐준 덕분이었습니다. 맛있게 먹자.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모였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거야. 행복한 추억을. 수진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나씩. 지원이가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저 행복해요. 정말로. 민준이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는 별을 보며 외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별을 봤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행복을 찾았습니다. 지원이는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봤습니다.
14년 동안 아빠 없이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한 가족이 생겼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미래였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미래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집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다시 시작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잊혀진 약속은 이제 지켜졌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하며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세 사람. 그들의 앞날에는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